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지능로봇공학과에 있는 황영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슬램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메타버스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데 네, 모든 메타버스 기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어떤 본인 혹은 카메라, 모바일 디바이스 등이 이제 공간 안에서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 할 때 이때 슬램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슬램 기술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램이 어떤 기술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램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로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뭐 로봇이나 뭐 모바일 단말 혹은 카메라가 본인의 위치를 알아내는 그 자기 위치 추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매핑은 지도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램이라는 기술은 어찌 보면 현재 공간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면서 혹은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그 지도 안에서 찾아내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에서 당연히 이 기술이 중요하겠죠.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가상물체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물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 상에서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가상물체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X0가 카메라의 위치고요. 여기 M0부터 M3까지가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제 영상상에서 보이는 표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요만큼 움직이게 되고 실제로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처럼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추정하는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재 본인의 위치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만큼 랜드마크 위치에 대해서도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요만큼 움직이게 되고요. 그 움직이는 상황에서 또 이 랜드마크를 이렇게 바라봤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이 랜드마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은 랜드마크로 쓸 수가 없겠죠. 사실 그게 또 이제 슬램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요 화면상에 보이는 랜드마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요 그 추정을 통해서 이렇게 랜드마크의 위치와 카메라의 위치를 서로 보상해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정확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랜드마크를 매 프레임 바라보게 되고 그 랜드마크를 가지고 계속 본인의 위치와 랜드마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본인의 위치와 랜드마크의 그 위치가 점점 정확해질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슬램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겠죠. 또 카메라는 움직이게 되고 또 본인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고 또 그때 랜드마크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또 움직이게 되고 랜드마크를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점들이 이런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바탕으로 슬램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처럼 요 카메라의 위치를 요 랜드마크 대비 카메라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슬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3차원 복원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슬램하고 사실 많이 유사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요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요 카메라의 움직임을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이고요. 이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어찌 보면 앞에 슬램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 3차원을 뭐 정밀하게 굉장히 덴스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저희가
3D 리컨스트럭션, 3차원 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요걸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번들 어저스먼트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밀하게 이거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3D 리컨스트럭션이 이 슬램에서의 매핑이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이 슬램과 비슷한 이런 3차원 복원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슬램과의 차이점은 슬램은 조금 더 본인의 움직임,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실시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로봇이 움직여야 되고, 또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때그때 뭐 가상물체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요 슬램은 실시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 3차원 복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3차원 복원은 어쩌면 이거를 굳이 실시간으로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계산을 잘해서 정밀한 3D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3차원 복원 같은 경우는 슬램하고 거의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지지만 비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슬램과 로보틱 커뮤니티의 슬램을 조금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컴퓨터 비전은 카메라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잘 해서 그다음 뒷단에 번들어스먼트를 통해서 3차원 정보를 잘 구하는 뭐 그런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2004년에 니스터가 3포인트 알고리즘을 가진 비주얼 오도메트리라는 논문을 제안했고, 또 그 다음에 2006년에 5포인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2007년에 그 증강현실을 위한 피탐, 그리고 2014년에 LSD 슬램, 2005년에 ORB 슬램, 뭐 이런 연구들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됐고요. 로보틱 커뮤니티는 조금 더 이제 시퀀셜 베이시안 필터링이라고 해서 좀 더 필터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03년에 데이비슨의 EKF 기반의 슬램, 그 다음에 뭐 라우 블레거라이즈드 슬램, 그리고 UKF 기반의 슬램들 해서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필터링 기반으로 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로보틱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AR의 문제는 대부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AR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은 실제 리얼 씬을 백그라운드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3차원 오브젝트를 올려놓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이 이렇게 이 디즈니에서 만든 카라는 영화는 풀 3D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오른쪽과 같이 뭐 트랜스포머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풀 3D가 필요 없이 어떤 이 로봇에 해당하는 우리가 올려놓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3차원 모델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두 개를 정합하면 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적인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모든 거에 대한 풀 3D가 아닌 필요한 3D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AR이 어쩌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램 알고리즘의 어떤 목적은 어떤 이런 핸드헬드 카메라나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AR을 하기 위함이고요. 특히 이제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을 뭐 비주얼 트래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비주얼 트래킹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그 정합을 함으로써 실제 가상 물체를 특정 위치에 좀 고정되게 잘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월드를 트래킹하고 싶은데 기존의 방법들은 이런 어떤 프라이어 모델이라고 해서 그 이미 좀 알고자 하는 알려져 있는 어떤 물체라던가 그런 패턴들을 사용했다면 요 슬램에서는 그런 특정 어떤 프라이어 모델 없이 내추럴 랜드마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런 자연적인 표식만으로도 카메라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죠. 먼저 그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트래킹해야 돼서 어떤 스피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당연히 어큐러시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카메라가 움직일 때 가상물체를 잘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어큐러시 문제, 그리고 사실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일루미네이션이라던가 어떤 그
좀 단순한 배경이라던가 이런 때 좀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로버스티니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이 리얼 월드와 인터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R 자체가, 이 슬램, AR을 위한 슬램 자체가 좀 챌린징한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슬램이라는 어떤 연구는 다양한 센서들, 뭐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라던가 소나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위치를 알아내는 연구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 슬램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연구가 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희가 AR 분야에서도 이 알고리즘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데이비슨이라는 연구자가 2003년에 모노슬램이라고 해서 싱글 카메라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슬램하는 기술을 보여줘서 그때 상당히 이제 많은 반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노슬램을 이용을 해서 2004년에 증강현실에 적용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이 트래킹의 방법으로서 모델 베이스 트래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이 해당 씬에 대한 어떤 3차원 모델을 좀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 베이스 트래킹은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내추럴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씬에 따라서 혹은 조명 변화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 모델 베이스 트래킹은 상당히 강인하다는 이런 씬의 변화나 이런 거에 강인하다는 것이 있고, 또 좀 더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스마에 이런 모델 기반의 트래킹 기반으로 해서 증강현실을 하는 연구들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탐은 증강현실을 위해서 제안된 슬램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왜 이 슬램이 펀더멘탈하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실시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특징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즈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지도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만든 다음에 또 그래픽스로 화면에 또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이 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슬램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슬램은 매 프레임마다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량이 많았다면, 뭐 모노슬램, 이 데이비슨이 했던 모노슬램에서는 좀 하이 퀄러티 피처를 가지고 좀 스파르스하게 만드는, 지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피탐에서 제안을 한 것은 하이 퀄러티 대신에 좀 로우 퀄러티 피처를 유지하되 좀 댄스하게 가져가자라는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매 프레임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가끔씩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뭐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 또 이 트래킹과 매핑 두 개가 모두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의 스레드로 나눠서 병렬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함으로써 계산적인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림하고 조금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스레드 1이 있고 트래킹에 대한 스레드가 있고 매핑에 대한 스레드가 있어서, 매핑 스레드는 매핑만 하고요. 그다음 트래킹 스레드에서 이제 특징을 찾고 카메라 포즈만을 구하고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스레드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포즈를 알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증강현실에 대한 어떤 그래픽스, 3차원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드시 이제 30프레임 이상의 속도를 내야겠죠.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을 구하고 가상물체를 렌더링을 해줘야 돼서. 그리고 로버스트하고 어큐레이트 해야 합니다. 매핑 스레드 같은 경우는 지도를 이제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굳이 실시간으로 30프레임까지는 될 필요 없겠죠. 물론 너무 느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키프레임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조금 소요할 수가 있고, 또 최대한 좀 풍부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버롤 프로시저고요. 그래서 지도가 들어오면 먼저 프리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점을 프로젝션하고 그 점을 이제 측정해서 카메라 포즈를 구하고요. 이 구해진 카메라 포즈로 그 다음 프레임에 다시 프로젝트를 하고 매저를 한 다음에 또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래픽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이런 작업들이 지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지도상에 있는 점들을 프로젝션을 해서 카메라 포즈를 구하고 그 카메라 포즈로 이제 3D 렌더링 한 다음에 다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네, 이런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스 단계에서는 우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해상도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이걸 피라미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우선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FAST라고 하는 2006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 FAST라고 하는 특징을 이 저해상도부터 고해상도까지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걸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더 로버스트한 어떤 특징을 영상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구한 그 피라미드 이미지에서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카메라의 포즈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피탐에서 사용한 것은 이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일정하다. 물론 실제 카메라의 벨로시티가 일정하긴 힘들겠지만 어쩌면 이거는 바로 전후 프레임만 보는 거라서 아주 극소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컨스턴트 벨로시티 모델이 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t번째 프레임에 있다라고 할 때 t-1번째 프레임의 포즈를 pt-1로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어떤 시간 차이를 델타 t라고 이제 했을 때 이 벨로시티를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델타 t 분의 pt-pt-1 이게 이제 벨로시티인데요. 이 벨로시티를 앞으로 이제 미래 프레임,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t 플러스 1번째 프레임으로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이 델타 t 프라임, 이 시간과 이 벨로시티를 곱해서 pt에 더함으로써 이 새로운 이 업데이트된 t 플러스 1번째의 포즈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요 피처의 개수를 한번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요때 그러니까 가장 코어스 레벨,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저해상도일 때는 한 50개 정도의 좀 피처를 뽑고요. 이게 점점 그 해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요 VJ급의 최종 해상도에서는 한 1000개 정도의 피처가 선택이 돼서 이걸 가지고 모션을 구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번 프레임에서 나온 피처와 현재 프레임에서 나온 피처 간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거를 여기 메저 포인트 혹은 뭐 매칭, 뭐 트래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 8x8 매칭 템플릿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보이시다시피 이런 고정된 어떤 레디어스를 갖는, 여기 이제 보이시듯이 이 고정된 레디어스를 갖는 영역에서 피처를 찾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이 제로민 SSD, 좀 간단한 그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역을 풀 서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현재 프레임에 코너들이 나와 있고 또 저번 프레임에 어떤 프로젝트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된 코너와 실제 현재 프레임에서 검출된 코너끼리, 그래서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해야 되는 코너의 어떤 그 관계가 뭐 많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코너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 어떤 피처의 트래젝토리, 피처의 움직임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카메라와 카메라 간의 어떤 실제 모션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모션은 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 3개,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3개, 그걸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3개,
저희가 이걸 R이라고 하고요. 트랜슬레이션 3개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로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뭐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이 모션 에스티메이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3포인트 알고리즘입니다. 이 3포인트 알고리즘은 이 3차원 공간상에서의 3점이 있고 이 3점에 해당하는 실제 2D 프로젝션된 점 3개가 있을 때 이 3점, 3D 포인트 3점과 2D 포인트 3점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모션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뭐 어쩌면 그 아웃라이어가 많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3포인트 알고리즘은 점이 3개만 있어도 대응 관계가 3개만 있어도 움직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로버스트한 어떤 모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최종적인 단계죠.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에서 이제 특정 위치에, 영상에서의 특정 위치에 뭐 이와 같이 이런 가상 객체를 올려놓게 됩니다. 뭐 드로우 그래픽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에 그릴까 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우선 싱글 플레인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씬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3차원 구조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객체를 올리는 거는 또 여러 가지도 고민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평면이기 때문에 그 평면에다가 이렇게 평면 위에 하나의 위치에다가 요거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요 영상, 그 3D 물체를 올렸을 때의 어떤 요 위치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물체를 올려놓고 카메라가 계속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3D 객체가 딱 요 위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서 저희가 좀 더 어떤 현실적인 실제 가상 객체가 원래는 없는 물체지만 실제로 이 카메라 화면상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맵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트래커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미 맵상에 어떤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고 그 프로젝션된 걸 가지고 매칭을 하고 매칭된 것끼리 모션을 구하는 어쩌면 그 이미 지도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지도상에서 트래킹을 하는 게 이제 모션을 구하는 게 카메라의 모션을 구하는 게 요 트래커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매핑 스레드에서 어떤 걸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스레드에서는 먼저 스테레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먼저 그 3차원 정보를 저희가 실제 카메라가 한 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3차원 정보를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싱글 카메라는 우리가 3차원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 싱글 카메라를 가지고도 우리가 3차원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싱글 카메라로 먼저 스테레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3차원 점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키프레임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키프레임을 기다리고 그 상에서 새로운 맵 포인트를 더하고 맵을 최적화하고 맵을 메인터넌스하고 다시 키프레임을 기다리고 그래서 키프레임마다 뭐 요 과정들을 키프레임을 유지를 하다가 새로운 맵 포인트가 들어오면 그거를 다시 더하고 최적화를 하고 또 이제 맵 메인터넌스라는 결국은 기존에 안 보이던 것들은 좀 지워주고 새롭게 보이는 것도 넣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맵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테레오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싱글 카메라를 가지고 3차원 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사실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설명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5포인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2006년도에 데이비 니스터 박사가 제안한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페어 오브 프레임, 어떤 프레임의 어떤 짝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피처 코레스폰던스가 피처의 대응 관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니셜 맵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스테레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피탐에서는 유저 인풋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클릭을 통해서 두 장의 키프레임을 얻었고요. 이 두 장의 키프레임 사이에서 피처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스무스한 모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키프레임을 계속 이제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요. 이 키프레임은 언제 이제 더해지냐면, 언제 발생이 되냐면, 기존의 키프레임들과 충분한 베이스라인이 있을 때, 그래야지만 그 3차원 정보들이 좀 더 의미 있게 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래킹 퀄리티가 좋아야지만 키프레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은 4개의 피라미드 이미지로부터 어떤 코너들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프레임이 저장이 딱 되면 그때 이제 매핑 스레드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선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지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키프레임에 한번 프로젝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했을 때 이제 기존 어떤 맵에 있는 점들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맵 포인트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발생된 이 맵 포인트들은 다시 이 지도에 더해주는 좀 이제 키프레임을 애드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맵 포인트를 더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어쩌면 이 피탐의 어떤 방향은 가능한 한 많은 점들을 다 넣겠다. 퀄리티는 좀 떨어질지라도 많은 점을 넣음으로써 로버스트니스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모든 패스트 코너를 다 체크를 해서 뭐 스코어라던가 아니면 실제 지도에 존재하다던가 이런 모든 거를 체크해서 새롭게 발생한 패스트 코너들을 다 맵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에피폴라 서치를 통해서 좀 더 기하학적으로 컨시스턴트한 의미 있는 것들만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치를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3차원 정보를 구하고 그 3차원 정보를 지도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라미드 레벨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도를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최적화는 아무래도 그 움직임과 3차원 포인트가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어쩌면 카메라의 움직임이 정확해질수록 3차원 정보가 더 정확해지고, 또 정확한 3차원 정보가 있어야 또 카메라의 움직임 정보가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 두 정보가 컴플리멘터리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들 어저스먼트를 써서 그걸 묶어서 움직임과 3차원 포인트들을 좀 더 한 번에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맵 포인트의 포지션과 키프레임의 포즈를 동시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키프레임 상에서 어떤 모든 점을 갖고 와서 이 점에 해당하는 리프렉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이 번들 어저스먼트를 적용을 해서 맵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맵 메인터넌스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메인터넌스는 카메라가 막 움직이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매핑 스레드가 뭐 동작하지 않을 때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번들 어저스먼트의 어떤 데이터 어소시에이션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웃라이어 메저먼트를 다시 수행을 해서 현재 지도상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을 좀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요. 또 기존의 오래된 키프레임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맵 피처를 찾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맵을 좀 더 아웃라이어를 좀 더 제거하고 또 기존에 있는 키프레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를 넣는 뭐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PTAM이라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방법이 기존의 이제 어떤 모노슬램이죠. EKF 기반의 슬램과 비교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로버스트하면서도 좀 빠른 트래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증강현실이나 뭐 메타버스에 좀 더 적합한 어떤 슬램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PC는 이거보다 훨씬 빠를 텐데요. 요 당시에 이 논문이 이제 2007년에 발표가 됐는데 2007년 당시에 뭐 인텔 코어 2 네, 한 2.66기가 정도 되는 PC에서 리눅스에서 C++로 구현됐을 때 한 19.2ms 거의 한 50프레임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어떤 슬램 알고리즘, 슬램 뭐 이렇게 트래킹 및 지도 작성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 만드는데 2.2ms, 피처를 프로젝션 하는데 3.5, 패치를 서치하는데 9.8, 그리고 포즈 업데이트 하는데 3.7, 이 정도의 굉장히 빠른 트래킹을 하는데 이 정도 걸리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매핑할 때 어떤 속도를 살펴보면요. 우선은 매핑이 너무 그 지도에 어떤 포인트들이 너무 많게 되면 너무 속도가 오래 걸리고 또 메모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어떤 리미트를 이렇게 한 150개의 키프레임 그리고 6000개 정도의 포인트만 가지고 매핑을 할 수 있게 좀 한계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번들 어스먼트, 그 로컬 번들 어스먼트와 글로벌 번들 어스먼트를 속도가 이 정도로, 그래서 가장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키프레임이 한 150개 가까워지고 또 포인트가 많아지면 한 뭐 7초 가까이 요 번들을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키프레임이 얼마 안 되고 또 로컬 번들만 돌렸을 때는 한 뭐 200-300ms 정도 걸려서 어쩌면 트래킹은 계속 하지만 이 트래킹 상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번들을 통해서 정확한 매핑을 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매핑과 트래킹을 멀티 스레드로 돌려서 지도 작성이 좀 늦어지더라도 기존 지도 가지고 계속 모션을 구하다가 키프레임이 나오게 되면 다시 그 키프레임을 가지고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그 와중에도 기존 지도를 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어쩌면 이 피탑 논문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좀 기존 대비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매핑과 트래킹을 나눠서 이거를 각각 돌리게 하겠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속도적인 면을 확보하면서도 정확성 면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뭐 그게 상당히 중요했던 구현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결과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두 장을 찍어서 초기화를 해서 현재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점들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장면을 볼 때마다 새로운 매핑 포인트들이, 점들이 이 지도상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래킹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재 트래킹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래킹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트래킹 된 상황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상물체를 올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이 평면에 가상물체를 올리고, 보시면 카메라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물체의 위치가 거의 바뀌지가 않죠. 이 키보드의 딱 특정 위치에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 가상물체의 크기도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로 이게 평면이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런 평면상에서 뭐 이 책이라던가 컴퓨터 책상이라던가 뭐 키보드라던가 이런 평면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 이제 책상면에서 이렇게 이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나온 지 벌써 그쵸 한 15년 좀 더 됐는데, 아마 이 알고리즘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강현실이나 혹은 뭐 최근에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뭐요 이후로도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지만 요 피탐의 방법론들과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그 최신 연구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피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어떤 카메라 기반의 슬램의 어떤 펀더멘탈한 프로블럼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살펴볼 텐데요. 아마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기존의 슬램들이 에러 어큐레이션에 상당히 약하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에러가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관점에서 어떤 앰비규어티나 다양한 변화 때문에 그 정보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호모지니어스한 부분이라던가 뭐 조명 변화라던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피처의 트래킹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GPS 같은 경우에 뭐 실내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뭐 GPS를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움직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에러가 점점 누적이 돼서 네, 점점 에러가 커지게 됩니다. 네, 먼저 ORB 슬램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슬램을 조금 연구해 본 분들은 이 ORB 슬램은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나온 지 이제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슬램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코드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성능도 굉장히 좋고 또 동작도 잘하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ORB 슬램 3까지 또 최근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슬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ORB 슬램을 논문이나 코드를 한번 사용을 해봤을 텐데요. 이 ORB 슬램을 한번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여기 트래킹 단이 있고 로컬 매핑 단이 있고 룩 클로징 단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앞서 설명한 피탐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여기 룩 클로징이 기존의 피탐에서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런 트래킹을 하고 그거와 동시에 또 로컬 매핑을 하고요. 이것이 멀티 스레드로 또 돌아갑니다. 그 부분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앞서 그 피탐은 FAST라고 하는 피처를 사용을 했는데 이 ORB 슬램은 2011년에 제안된 ORB라는 피처를 쓴다라는 게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 ORB는 FAST보다는 조금 더 인베리언트 피처에 가까워서 어쩌면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관점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좀 더 매칭을 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ORB를 통해서 ORB를 추출하고 모션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또 지도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요. 그래서 이 트랙팅된 ORB를 받아서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그 키프레임에 대해서 이 로컬 매핑 단에서 이 키프레임을 넣고 새로운 포인트를 또 크리에이션하고 로컬 번들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좀 지도를 좀 국소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피탐이 없는 이 마지막 룩 클로징 단은 카메라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생기죠.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카메라 포즈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에러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이 카메라 이 포즈 입장에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상을 통해서
해주는 게 루클로징 블락입니다. 그래서 이 ORB 슬램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뭐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에서도 이 ORB 슬램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ORB 슬램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피탐에서는 피처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특징이 많이 나왔었는데 ORB 피처는 피탐에서 쓰이는 패스트보다는 많이 안 나옵니다. 코너에서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보시다시피 점들이 좀 더 스팔스한 걸 볼 수 있고, 하지만 어쩌면 ORB가 피탐에 쓰이는 패스트보다는 좀 더 그 트래킹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피탐보다는 조금 더 하이 퀄러티의 피처를 좀 스팔스하게 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피처에 대해서 움직임이나 그것들이 상당히 잘 구해져서, 그리고 루클로징이 될 때 에러가 또 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이나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ORB 슬램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많이 쓰이는 요 키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실제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차이가 나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 카메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LSD 슬램이라고 하는, 뭐 다이렉트 슬램이라고도 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ORB 슬램은 피처를 스팔스하게 뽑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도 자체도, 맵도 스팔스하게 나온다는 어쩌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이렉트 슬램 같은 경우는 세미 댄스 인버스 뎁스 맵을 사용을 해서 댄스 이미지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뭐 대부분의, 물론 보시다시피 모든 피처를 쓰진 않지만 거의 많은 영역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장점은 좀 더 댄스한 어떤 매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ORB 슬램처럼 어떤 스팔스한 정확한 좀 더 하이 퀄러티의 피처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러가 좀 더 생길 가능성이 ORB 슬램보다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옵티멀한 카메라 모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의 ORB 슬램이 이 피처 베이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LSD 슬램이 다이렉트 슬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처 베이스드는 이렇게 뭐 시프트나 서프나 ORB와 같은 피처를 뽑고, 그다음에 그 피처를 가지고 트래킹을 하고 매핑을 하는 과정이라면, 이 다이렉트 슬램은 피처를 뽑는 과정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피처 부분 생략돼 있고 바로 영상을 가지고 트래킹을 하고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차이점은 이 피처 베이스는 트래킹을 할 때 이 3차원점을 2차원점에 투영시키는 이 리프렉션 에러를 미니마이즈를 하고요. 하지만 다이렉트 슬램은 피처 자체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토메트릭 에러, 그냥 영상 자체를 얼라인을 시켜서 영상과 영상 간의 비교를 통해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LSD 슬램도 한번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팔스한 점이 아니라 사실은 호모지니어스한 데서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어떤 엣지라던가 코너 이런 데서는 꽤 댄스하게 정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얻어지는 요 지도도, 위에서 보시는 요 얻어지는 지도도 ORB 슬램은 사실은 점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럭처를 좀 알기 힘들었다면 요 LSD 슬램은
보시다시피 어떤 현재 건물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꽤 댄스하게 저희 어떤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 지도가 좀 더 댄스해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실제로 아마 LSD 슬램보다 ORB 슬램이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아마도 이 댄스하게 사용하다 보니 좀 로보스미스가 좀 더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도 계산량도 ORB 슬램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딥러닝이 과연 이런 슬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오메트릭한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의문을 그 딥러닝 나오면서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게 이 CNN 슬램은 2017년도에 나왔고요. 뭐 그 이후로도 다양한 어떤 딥러닝이 적용된 슬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런 딥러닝을 통해서 바로 어떤 카메라의 포즈라던가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뭐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현재 이 2017년에 나온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슬램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놓되 거기서 뎁스맵을 구하는 부분만 이 CNN이라고 하는 이 딥러닝 기반으로 좀 대체를 해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 기존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뭐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ORB 슬램이나 뭐 LSD 슬램 아니면 피탐처럼 이 카메라 포즈를 구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또 지도를 만드는 부분도 그대로 둡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CNN 기반으로 뎁스를 구하고 그 뎁스로부터 뭐 키프레임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매핑을 하는 뭐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CNN 슬램의 어떤 정량적인 결과고요. 보시면 우선 뎁스맵을 먼저 보시면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이 제한한 방법이 이 LSD 슬램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한 것을 네, 66.18% 굉장히 정확한 뎁스를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정확한 뎁스를 바탕으로 이 슬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 LSD나 ORB 그리고 뭐 이런 다른 라이나 뭐 이런 방법에 비해서 제한한 방법이 이렇게 에러가 네, 보시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죠. 그리고 뎁스맵 같은 경우도 네, 꽤 정확하고요. 그래서 요 어쩌면 많은 연구도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제 CNN이 적용된 어떤 슬램 연구 중에서는 이 연구가 좀 초창기 연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연구 대비해서 정확도 관점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량적인 비교뿐만이 아니라 실제 슬램의 어떤 비주얼 관점에서의 결과도 보시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제한한 방법으로 얻어진 요 3차원 맵이 3차원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꽤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LSD 슬램은 아무래도 이런 영상에 대해서 좀 실패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딥러닝 가지고 뎁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실제 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원된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월이고 이 부분이 퍼니처 이 부분이 스몰 스트럭처 이와 같이 현재 보이는 장면에 대한 어떤 시멘틱한 정보도 같이 얻음으로써 뭐 로봇이나 혹은 증강현실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요 엔비디아에서 한 요 맵넷이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물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기존에 한번 다녀본 곳에 대해서만 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책상 공간에서 슬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카메라를 움직여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 놓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포즈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장소에서 슬램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이런 unlabel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unlabel된 데이터와 기존에 이미 레이블된 데이터랑의 어떤 매칭을 하는 딥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 딥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이미 포즈를 알고 있는 데이터와 현재 포즈를 모르는 입력 데이터 간의 어떤 대응 관계를 계산을 해서 이런 렐러티브 포즈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 렐러티브 포즈에다가 기존의 GPS 정보나 이 비주얼 오토매틱 정보를 같이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슬램을 하는, 어찌 보면 딥러닝 기반의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기존의 전통적인 비주얼 오토매트리, 지오메트리 기반을 결합해서 하는 슬램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어찌 보면 그런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방법과 그 다음에 기존의 전통적인 슬램이죠. 어떤 비주얼 오토매트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방법과는 어떤 그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이죠. 이 비주얼 오토매트리 같은 경우는 시퀀셜하게 정보가 잘 나오지만 이렇게 한번 꺾일 때마다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은 잘 가는데 이렇게 회전이 있을 때 이렇게 에러가 생기고 또 에러가 생기고 에러가 생겨서 어찌 보면 인크리멘탈한 에러는 크진 않은데 회전이 있을 때 에러가 좀 커서 이렇게 좀 엉뚱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포즈넷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까 앞에서 기존에 한번 다녀간 곳에 대해서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을 때 딥러닝 기반으로 포즈를 구하는 그것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최초에 나온 게 포즈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즈넷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가끔씩 점프를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누적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맵넷 제안한 요 방법은 요 기존의 어떤 기하학적으로 쭉 인크리멘탈하게 모션을 구하는 기존 슬램 방법과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영상을 입력을 받아서 이미 구축된 DB랑 비교를 하는 이 포즈넷을 결합을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빨간색인데요. 그라운드 트루스랑 거의 일치하는, 어찌 보면 인크리멘탈하게 얻는 거의 장점과 또 에러가 누적되지 않는 포즈넷 장점을 결합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비슷한데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해서 이 DSO 같은 경우는 에러가 누적이 되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갔습니다. 포즈넷 같은 경우는 에러가 누적되진 않지만 얘도 가끔씩 엉뚱한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제안한 방법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거의 가까워서 어쩌면 딥러닝만으로도 사실은 이런 슬램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기하학적인 방법의 슬램도 에러가 누적되고 한두 번 틀어지면 그것들이 계속 적용되는 이런 에러 어큐뮬레이션에 취약한 단점이 있는데 이 맵넷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함으로써 두 개의 단점을 잘 보완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여기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죠. 포즈넷이나 아워글래스, LSTM 포즈 같은 딥러닝 기법들, 그리고 DSO와 같은 기하학적인 방법들에 비해서 여기서 제안한 맵넷, 그리고 맵넷 플러스 GPS를 쓴 겁니다. 그리고 맵넷 플러스 PGO,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좀 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기존 대비 꽤 정확한 슬램을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 쪽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단말이라던가 혹은 홀로렌즈와 같은 이런 홀로렌즈나 오큘러스와 같은 어떤 그런 글래스들을 쓰게 되죠. 근데 그런 글래스나 아니면 모바일 단말은 아무래도 GPU의 사양, 어쩌면 딥러닝과 같은 고사양의 알고리즘을 돌리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충분히 뭐 좋은 성능의 GPU를 이런 모바일 단말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뭐 곧 올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바일 단말에서는 좀 딥러닝보다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요 IMU라고 하는 요 관성 센서입니다. 요 관성 센서는 좀 굉장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의미 있는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슬램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VI 슬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VI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 슬램이랑 오도메트리의 요 논문에서의 차이점은 오도메트리는 루 클로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VI 슬램은 요 기존의 오도메트리에다가 루 클로징과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넣어서 룹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에러 어큐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기존의 그 슬램에다가 관성 센서를 같이 결합하고 또 거기다가 슬램에서 적용하는 루 클로징을 적용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확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이런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주얼 이너셜 슬램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기존에 루클로징 하지 않은 이 VI 오도메트리보다 이 VI 슬램, 이 루클로징 적용한 방법이 오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10m에서 0.89m, 또 40m에서 0.93m로 상당히 에러를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시퀀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오차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VI 오도메트리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LSD 슬램과 이 VI 슬램을 비교했을 때에도 보시다시피 LSD 슬램이나 기존의 VI 오도메트리보다도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저희가 기존의 어떤 단순하게 모션 에스티메이션에다가 관성 센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슬램에서 활용하는 루 클로징을 써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어떤 포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성 센서를 이용한 슬램 방법 중에서 다이렉트 스파르스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라는 방법도 최근에 좀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IMU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녹색이 IMU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오스고 이게 이제 포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벨로시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스파르스하다는 의미는 어떤 보면 set of point를 쓰겠다는 거고요. 또 다이렉트의 의미는 기존처럼 뭐 리프렉션 에러 대신에 포토메트릭 에러를 바로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마지널라이제이션 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좀 이니셜 스케일이 그 실제 옵티멈 최저값보다 좀 많이 멀어지게 되면 이 부분을 파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에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VIDSO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VIDSO를 기존의 비주얼 이너셜 기반의 ORB 슬램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VI 오도메트리 그리고 VI 슬램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에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쩌면 얘는 오도메트리이기 때문에 루 클로징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런 ORB 슬램이나 VI 슬램과 비교해서 루 클로징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퀀스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이런 RMS의 에러를 보임으로써 이 제안한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카메라의 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스파르스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이 다이렉트한 방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그 실제 LSD 슬램에서와 비슷하게 좀 덴스하게 피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상에서도 어느 정도 요 씬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부러 이제 조금 로버스트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굉장히 급격하게 좀 변화를 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를 급격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IMU 센서가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영상으로부터 모션 블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IMU 센서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활용을 해서 아주 꽤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슬램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슬램은 지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카메라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고, 주로 이 카메라 대신에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이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바일 단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R 글래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 메타버스나 증강현실은 아마도 모바일 단말이나 HMD와 같은 어떤 그런 단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은 증강현실 혹은 메타버스 등을 위해서 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그 비디오상에 우리가 가상의 어떤 3D 모델을 잘 온라인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이 슬램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슬램이라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직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쩌면 카메라를 가지고 하다 보니 카메라로부터 의미 있는 특징을 뽑아내고 이것들을 매칭을 하는 대응관계를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조명 변화라던가 아니면 어떤 호모지니어스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런 슬램을 적용하다 보면 에러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에러 누적은 사실 룹 클로징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긴 하는데 어쩌면 룹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슬램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실제 우리가 사람 눈으로 이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실시간으로 뭐 어떤 로봇을 움직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리얼타임 임플레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컨스트렌트가 또 슬램 구현을, 슬램 개발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좀 주로 결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최근에 슬램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보면 좀 어느 순간부터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이 슬램에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실제 그 움직임, 포즈를 구하는 자체에 대해서 뭐 딥러닝으로 잘하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뭐 뎁스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대응 관계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이니셜한 어떤 포즈를 준다던가 뭐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맵넷과 같이 어떤 기하학적인 정보와 어떤 러닝 기반의 방법을 퓨전하는 것이 상당히 컨빈싱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인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이너셜 센서, 관성 센서를 쓰는 것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모바일 단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사양의 GPU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손쉽게 저사양으로 할 수 있는 관성 센서를 기반으로 한 슬램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에도 이 VI 슬램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